이 용기프루 전쟁이 이 미국이 전차 개발하는데 아주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 이집트 보병에서는 소련제 대전차 화기에 상당수의 이 미제 이스라엘 전차가 무참히 파괴되는 겁니다. 때문에 기존의 미제 전차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고, 결국 그 문제는 뭐냐? 바로 방어력이었죠. 전차 한 대당 수백,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도 고작 $1000짜리 대전차 화기에 그냥 파괴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는 이 단점을 보완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 기존의 철갑에서 특수 철갑으로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졌고 웬만한 대전차 화기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철갑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게 또 하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힘, 즉 어떤 엔진을 장착하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이 당시 제너럴 모터스는 고성능 디젤 엔진을 장착합니다. 그런데 크라이슬러는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XM1의 철갑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하중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힘, 출력이 필요하죠. 바로 엔진.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는 최고의 고성능 디젤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라이슬러는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터빈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이 터빈이 뭐냐? 헬기나 이런 항공기에 붙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게가 일반 디젤 엔진보다 900kg이 가벼웠고 안정적인 데다가 조용했으며, 또 거기다가 순간 가속력은 터빈이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빨랐습니다. 얘가 최고 시속이 96km. 그냥 말 다 했죠. 근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연료 소비가 그만큼 많았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임을 갖지 못했죠. 원래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거 나라에서 싫어하잖아. 당시 이 크라이슬러는 재정적으로 매우 공경에 처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약을 따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가 쓴 전략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부품의 단가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너럴 모터스와의 경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후원을 계속 받으면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발전된 게 뭐냐? 이 탄약을 차량 후미에 배치한 뒤에 철갑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적과 대치 중에 이 공격을 받아도 이 화약이 폭발되면서 후미 패널이 지 혼자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 전차하고는 탄약 이 시스템, 보관 시스템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일단 미국은 또 아군의 안전, 이게 또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수년간 수많은 개량을 거쳐서 1980년 영국이 개발했던 초밤 장갑, 즉 세라미카 RHA 금속을 쌓아서 만든 복합 장갑까지 둘러서 당시 전차 파괴에 주로 쓰이던 히트 대전차 미사일까지 막을 수 있던 엄청난 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 뭔가 야심차게 만들어 대단한 놈이 나왔잖아요. M1. 이 M1 에이브람스는 1945년 M26 퍼싱에서부터 시작해 이후 수많은 연구와 개발형이 탄생하는데요. 많이 개량됐어요. M1, M1A1, M1A2, M1A2 SEP, M1A2 SEP 버전 2, 뭐 등등등등. 아무튼 M1A1으로 가기 전에 이 M1 에이브람스는 주포가 105mm 강선포에
부무장은 12.7mm M2 1정, 7.62mm M240 2정, 연막탄 발사기, 그리고 중량은 54.5톤, 최고 속도 72km, 항속거리 498km의 승무원은 4명, 그리고 방호력은 복합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1974년 이 나토 군사훈련에서 그 실력을 드디어 유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정확성과 기동성, 승무원의 그냥 안전까지 아주 매우 뛰어나는데요. 난리 났지 뭐 거기서 나토에서. 1985년 이 M1의 주포는 105mm 강선포였잖아요. M1 A1 에이브람스부터 120mm 활강포로 변환이 되고요. 여기에 열화 우라늄 복합 장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M1 에이브람스의 기본 방어력은 450mm였는데 여기서 600mm의 탄탄한 방어력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추가로 평가 장치가 개선되고 고장 감지 시스템과 화생방 방어 장치,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이 무선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포가 105mm에서 120mm 활강포로 체인지 되고부터는 공격력까지 그냥 상승이 되는데요. 이전에 M1은 M735 텅스텐탄을 사용하면서 300mm라는 관통력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M1A1부터는 APF-SDS 열화 우라늄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440mm의 관통력으로 이전보다 140mm를 더 뚫어버릴 공격력을 지니게 됐고, 여기서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M829A1 APF-SDS 탄을 사용하면서 관통력은 이전과 비교도 안 돼. 바로 610mm에서 670mm의 엄청난 공격력을 지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공격력이 강화되면 당연히 방어력도 그에 못지않게 강해야 되는데요. 이 방어력은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계속되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는데 결국 M1 에이브람스의 기본 방어력인 450mm에서 더욱더 우수한 복합 장갑인 즉 열화 우라늄 장갑을 채택합니다. 그게 바로 1988년 M1A1 HA부터 이 열화 우라늄 장갑을 사용했는데요. 이전 450mm에서 약 150mm가 상승한 600mm의 방어력을 지니게 됩니다. 거기다 이 미국은 이 열화 우라늄을 미국의 모든 군용 화기, 군용 차량의 장갑으로 변경을 했고, 다만 이거는 미국의 내수용으로만 쓰고 수출용에는 안 썼대요. 네. 자, 여기서 열화 우라늄이 뭔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보탤게요. 이게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려고 우라늄을 추출하지 않습니까? 그 우라늄에서 남은 찌꺼기 같은 물질, 찌꺼기라고 해야 돼? 뭐 아무튼 남은 물질이에요. 이 물질 자체가 아주 고밀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가공하게 되면 철이나 납보다 부피 대비 질량이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지방, 배 지방하고 뭐 팔이나 뭐 이런데 강력한 이 근육하고 똑같은 크기라고 해도 근육이 약 2배 정도 질량이 더 높습니다. 이거랑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피 대비 질량이 약 2배 증가한 이 열화 우라늄 이 탄을 이걸로 물체를 쏴서 투과하면은 아주 용이한 거죠. 왜 가벼운 게 뚫는 것보다 무겁고 빠른 똑같은 속도에서 가면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게 탄환이나 전차의 방어복, 즉 이 장갑으로 많이 사용되게 된 겁니다. 자, 공격도 우수하고 방어력도 우수한 최강의 이 전차는 1985년부터 드디어 실전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 소련과의 냉전 체제에서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붙어보려고 그냥 붙으면 그냥 아작을 내려고 소련제 전차 그 긴 시간을 아주 인내로 칼을 갈고 또 수련을 해왔는데 이게 그냥 허탈해진 거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로 밥 짓기.
밥 짓는 신용은 하지만 수고만 들뿐 결과는 없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이게 한숨 쉬면서 그냥 이거 한번 붙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이러던 와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1991년 걸프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란 이라크의 오랜 전쟁 때문에 이라크가 아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쿠웨이트에 아주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었어요. 요걸 꿀꺽 잡수시려 한 거고, 이걸 지켜보는 미국은 이거 안 되겠다 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라크 응징을 시작하게 됩니다. 34개국의 다국적군 68만과 미국의 43만의 병력이 결국 이라크 일대 페르시아만에 집결을 했고, 1월 17일 미국의 대공습이 시작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막의 폭풍 작전. 자, 이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공중을 장악해 대공습을 시작합니다. 먼저 AH-64 아파치, 제가 아파치 장난하게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파치가 적 외곽 지역의 레이더 시설을 다 그냥 막 쓸어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F117 라이트호크 스텔스가 그냥 밀어붙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형 옛날 형 있잖아요. B-52. 우리 형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격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F-15, F-14 톰캣, FA-18 호넷, AV-8B 해리어, 그리고 무인기를 통한 영화 그냥 막 에어리어 88 아시죠? 그 만화 영화처럼 어마어마한 공중 공격이 실시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라크의 주요 군사 기점, 레이더망, 통신 시설, 그리고 발전소, 군사 사령부, 생화학 공장 등 중요하다 생각되는 건 다 그냥 미군이 다 그냥 다국적군하고 다 부셔버린 거죠. 무려 1개월간 10만 회 공중 폭격을 실시했으니까 뭐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된 거지. 아주 거덜난 거지. 네. 거기다가 제 또 애템입니다. 애템. A10 뿡뿡이. 그리고 또 AH-1W 코브라. 얘네가 그냥 적 전차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공격을 아주 도맡아 하고요. 자, 이렇게 미군이 어마어마한 공중전 포격으로 하늘에서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리고 나니까 드디어 미국의 기갑사단이 이라크와 전면 지상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미군의 M1과 M1A1 에이브람스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첫 실전에 M1은 빠지고요. 좀 더 능력이 출중한 M1A1 에이브람스만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동한 걸프 전쟁의 대표적인 기갑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1991년 2월 26일 지상전의 개막전을 알리는 20세기 최대 마지막 기갑전이라 불리는 바로 73 이스팅 전투입니다. 왜 73 이스팅 전투냐? 바로 이 동격 23도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73 이스팅 전투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자, 이때 어땠냐면 미국의 독립 기갑사단 하나가 여당급 이라크 기갑사단을 아주 그냥 개박살을 냅니다, 그냥. 왜냐면은 이미 미군은 사막전에 대비해서 이 사막 기후나 뭐 여러 가지에 적응하는 훈련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때문에 현지 적응에 되게 빨랐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라크의 소련제 T-70이나 T-55 같은 얘네들하고 이제 붙게 되잖아요. 근데 이 M1A1은 적 전차를 발견하고 쏘기까지 몇 초가 걸리냐? 몇 초? 3초. 그러니까 이전 2세대 전차에 비해서 M1A1은 기동간 사격이 월등했고, 그에 비해서 T-70이나 T-55 같은 경우는 기동간 사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제 전차들은 냅다 달리다가 공격을 하려면 잠시 멈춰서 쏘고 또 달리고 또 쏘려면 또 멈추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바로 M1A1 표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바로 썰려버린 거예요. 3초 만에 그냥 빵 쏠리는 거지. 달려가면서 M1은 그냥 쏴버리니까. 거기다가 이 소련제 전차들은
막 모래바람이니 뭐니 등등 막 안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에 광증폭 야시경만으로 시야를 이렇게 식별을 해야 했지만 M1, A1은 열 영상 장비가 아주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게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담 후세인의 최정예 기갑사단이었던 타와칼라 사단이 그야말로 전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 기갑사단은 최첨단 M1A1 단 9대를 보유한 미군한테 전차 160대, 그리고 야포 12문, 장갑차와 군용 차량 약 80대가량이 그냥 이 7.3 이스팅 전투에서 그냥 박살이 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딱 3대의 전차로 T-72 200대 이상을 거의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대의 M1A1이 12대의 T-55를 아주 그냥 처참히 격파시키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보유한 이 에이브람스가 전혀 안 당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당하긴 당했는데 그게 뭐냐, 이 아군의 5인 사격으로 딱 18대만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라크군의 전차 피해는 약 3,000대가 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걸프전 전에 이 소련과의 냉전 시대가 계속 되다가 이게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그동안 갈고 닦은 미국의 이 M1 에이브람스가 그저 그냥 연구 결과물로만 그냥 사장될 뻔 했는데, 바로 이게 걸프전을 통해서 온갖 기술을 그냥 세상에 공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군은 2월 28일까지 단 100시간의 지상전에서 아주 일방적인 승리로 종전을 선언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M1A1이 활동했던 이라크 이 걸프전 전체적인 피해상을 정리해 보면,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약 42개 사단 중에 41개가 괴멸되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약 15만의 희생자가 나왔다면,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의 피해는 약 120명밖에 불과했으니 아주 개패듯이 이라크 그냥 조져버린 거죠. 결국 1991년 2월 28일 걸프전이 종식하게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청소를 M1A1 에이브람스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1940년대 M4 셔먼으로 시작해서 2차 대전 T-34를 털어버리려고 만들었던 M26 퍼싱, M46 패튼, M48AC, 그리고 M60 패튼, 그리고 M1 에이브람스까지 미국은 그야말로 끈질긴 인내와 연구 개발로 20세기 최첨단 현대전에 결국 승리를 하며 세계 최고의 최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에이브람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에 또다시 개량을 계속 하는데요. 1999년부터 M1A1은 대대적인 부품 교체를 시작합니다. 먼저 사통장치 교체로 헌터킬러 능력과 내구성이 월등히 개선되고요. 3세대 HAP하고 열 영상 장비 FBCB2를 얘네들을 탑재하면서 신뢰성과 내구성이 한층 개선되어집니다. 또 M829 계열인 시정탄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750mm에서 약 800에서 900mm까지 관통력을 지니게 되는데, 그야말로 120mm 활강포에서 쓰이는 APF-SDS 탄 중 세계 최고의 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미국은 멈추질 않아. 계속 개발을 합니다. 2015년에는 M829E4 AK 2탄이 개발되면서 버전 3보다 더 강력해져서 기존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800에서 900mm까지 관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900에서 1000mm까지 관통하게 됩니다. 죽인다. 근데 이 기존의 걸프전에서 이 5인 사격 때문에 적이 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에이브람스가 많이 좀 파괴가 되긴 했는데, 이전에는 2000m에서 피하 식별이 가능했다고 하면 이때부터 3000m로 향상돼서 5인 사격의 확률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 2005년부터는 M1A2 SEP 버전 1이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SEP 버전 2, 버전 3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M1A2 SEP 버전 4라는 탄약 데이터 링크, 레이저 거리 측정기, 온보드 네트워크, 기상 센서, 레이저 경고 수신기, 후방 탐지 센서, 능동 방어 체계 시스템까지 M1A2 SEP 버전 4 사양으로 완전히 풀 체인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괜히 이게 천조국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아파치는 작전할 때 6대당 1대만 롱보우를 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쯤 2대당 1대로 바뀔 수 있을지,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4대당 1대만 달아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산악지형이 많은 지형에서는 아파치가 절대로 필요하고, 또 롱보우가 싹 고개 딱 내밀고서 그냥 미사일 그냥 돌려서 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래야 뭐 북한하고 붙던 어디랑 붙던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뭐니 해도 돈이 없는 거지. 진짜 이 자주국방은 한 나라의 경제력에서 온다. 이걸 아주 절실히 깨닫는 이번 M1 에이브람스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슈퍼소닉 TV에서 저 소닉 PD가 처음으로 원탑으로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르시안이 또 독립하셨잖아요. 저는 또 이곳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원톱으로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PD로서 또 토크멘터리 전쟁사 기획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